선생, 오늘은 제발 아무것도 쓰지 말아줘. 김여정이 차트를 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피곤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기록을 남겨야 했지만 그 기록은 곧바로 정치위원회로 전달되어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기록 또한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용히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로, 안정 상태로. 문제는 제가 그날 진료실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군가 제 기록을 대신 쓰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행동을, 제 목소리를, 제 존재를 누군가가 대신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체제 안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저는 평양의 조용한 병동에서 늘 하던 대로 환자 진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일해 피곤하긴 했지만 의사는 환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이 떠올라 괜찮다고 넘기곤 했죠.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는데 인사도 없이 제게 바로 말했습니다. 한서진 동무, 오늘부터 새로운 임무가 있소. 준비하시오. 그 말투가 어찌나 단호하던지 질문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새 임무라는 건 도통 인생이 바뀐다는 뜻이었기에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귓가에 남더군요. 그는 이동하는 내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말만 반복했죠. 지금부터 보는 것, 듣는 건 절대 밖에 말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이런 경고는 말 그대로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일반 병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연구동 같은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가 달라지더군요. 벽도 두껍, 문틀마저 금속이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지나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는 말없이 일만 하라고 말하는 공간 같았어요. 그곳이 바로 제2호 의무지도국 특수진료반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고위층 전담 의료 조직이죠. 저는 그날 처음 그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숨이 답답해지더군요. 계단을 지날수록 온도는 차가워지고 주변 소음도 사라져 묘하게 고립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렇게 조용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지하 진료동에 들어서자 형광등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최신 장비들이 규칙적으로 놓여 있었죠. 얼핏 보면 깨끗하고 정돈된 곳인데 이상하게 마음을 누르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기침조차 조심하며 참고 있는 듯한 공기랄까요.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한서진 동무. 이제부터 한 사람을 전담하게 될 거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김여정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북한 권력의 핵심. 그녀가 제 바로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순간 저는 제가 평범한 의사에서 국가 최상층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동해버렸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보던 강단 있는 표정과는 달리 실제의 김여정은 지쳐 보였고 눈밑은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손끝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고 호흡도 고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 잡고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진료실에 흐르는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소. 의사라면 누구나 압니다. 잠을 잘 수 없다는 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모두 과부하에 걸렸다는 신호죠. 저는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 그녀의 건강 상태가 문서로 남는 순간, 그건 의학 정보가 아니라 곧바로 정치적 문제로 번지니까요. 무엇을 적고 무엇을 적지 말아야 하는지 첫날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료가 끝날 무렵 김여정은 고개를 떨군 채 낮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오.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걸 알면 여러 사람이 곤란해지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건 의사의 도리지만 이곳에서의 비밀은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보호하는 장치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감시요원들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 충분히 의미를 알겠더군요. 우리가 보고 있다. 그날 퇴근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 마음 한켠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결정과 누군가의 건강상 그리고 누군가의 기분에 좌우되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집에 도착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김여정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잠을 잘 수가 없소. 그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이 나라의 불안한 심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제가 걸어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제가 본 그 한 사람의 상태가 어쩌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평범한 의사에서 비밀의 문을 지나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는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여정을 처음 진료했던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출근 시간은 그대로였지만 마음가짐은 이전과 같지 않았죠. 진료라는 것이 원래는 환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살피고 기록하는 일인데 이곳에서는 기록한다는 행위 자체가 무척 조심스러워지더군요. 기록이 곧 생명과 이어지는 나라에서 의무기록은 치료가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되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김여정의 전담 주치의로 정식 배속됐습니다. 평양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은 지하 진료동. 그 안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게 됐죠. 진료실 문을 열 때마다 늘 같은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특유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 말 한마디에도 누가 들을까 조심하게 만드는 분위기랄까요. 아침에는 반드시 첫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김여정의 수면 시간, 호흡 패턴, 혈압 변화, 스트레스지. 그 모든 숫자가 정치위원회로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제 이름도 함께 말입니다. 보고서 전송 화면에는 항상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도 책임자 한서지. 저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긴장되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정확히 쓰라고 하고 또 어떤 날은 필요한 수치만 올리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곳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진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리 오래 남았는지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진료 과정은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환자가 힘들어하면 약을 쓰죠. 수면제를 주거나 진정제를 조절하거나 필요하면 전문의에게 상담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김여정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상부에서 약물 사용을 거의 금지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의존성이 생기면 위험하오. 컨디션은 안정돼 있어야지. 약에 기대면 안 된다오. 저는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 약을 쓰지 말라니요. 의사라면 누구나 환자의 회복을 먼저 생각할 텐데 여기서는 환자의 상태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하더군요. 그래서 김여정의 치료는 자연스레 실제 치료가 아니라 증상 관리에 가까워졌습니다. 심호흡, 자율신경 훈련, 조명 조절, 짧은 휴식 그런 방식들이었죠.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미안함이 쌓여갔지만 제 선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김여정이 창가에 기대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 동문, 밤새 잠을 설쳤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손끝도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짠해지기도 했어요. 지도층이라고 해서 다를 줄 알았는데 그녀 역시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맥만 재보겠습니다. 제가 손목을 잡는 순간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긴장감이 있더군요. 맥박은 빠르고 일정하지 않았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명백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의나 일정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시요원이 들어와 말하더군요. 비서 동지는 오늘 일정 모두 참석하오.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이 상태로 회의를 하셔야 합니까? 그러자 감시요원은 제 눈을 바라보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오. 위에서 이미 정했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이곳에서 환자를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자가 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도구에 가깝다는 거요. 보고서를 쓰기 위해 기록실로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기록창이 몇 번이나 오류를 일으키더군요. 이 상에서 담당 보위반에게 물었더니 기록 검토 과정이 강화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제가 쓰는 글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검열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 처음으로 피부에 와닿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제 안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이 떨리는 날이 늘었고 문을 바라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긴장감 때문이었죠. 이곳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모두 조용합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항상 경계돼 있어요. 아무도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가장 많이 오가는 말이 조심하시오였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김여정의 수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날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보고서 수정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수면, 안정, 양호. 그 한 줄만 넣으라는 겁니다. 저는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이건 환자의 상태가 아니잖아. 이건 원하는 결과잖아. 하지만 그 순간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서는 진실보다 안전이 먼저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하게 익숙해지더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진실을 지우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는 게요. 그날 퇴근길,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치유하는 건 사람일까? 아니면 체제일까? 의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진짜 의사로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죠. 무엇보다도 이런 역할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제 자신도 기록 속에서 사라질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것처럼 보였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김여정의 건강을 지키는 문제는 단순한 의학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의 숨결을 다루는 일과도 같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사람은 저였고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곧 알게 됩니다. 김여정의 진료를 맡고 며칠이 지나자 진료동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용한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규칙적이라는 걸 느끼겠더군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으며
표정조차 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벽에도 귀가 달려 있다는 걸 모두가 아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날 아침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김여정의 수면, 상태와 맥박 변화 등을 정리해 보고서를 만들던 중이었는데 사용하던 기록 화면이 갑자기 멈추더군요. 순간 오류인가 싶어 다시 입력하려 했는데 새 창이 뜨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 민감, 영역 내부 검열 적용 중.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진료 기록 자체가 검열 대상이 된다는 건 제 기록이 누군가의 손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잠시 뒤 보이반 요원이 제 뒤에 와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이미 화면을 확인했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진 동무, 오늘부터 기록 작성 방식이 조금 달라질 거요. 위에서 정한 지침을 따르시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 깔린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질문하지 말라. 이 말이었죠. 그는 제가 적은 수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하더군요. 이 수치는 너무 높소. 위에 보고되면 불필요한 소동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소. 저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비서 동지의 실제 상태가.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의사는 사실을 적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적는 거요.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히더군요.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정직한 기록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반박할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 의사의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최종 판단은 정치가 한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기록을 다시 열어 확인해 봤습니다. 방금 전 제가 적은 진료 내용이 전부 지워져 있고 어딘가 낯선 필체로 상태 안정 회복 양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아래 작성자 한서진이라고 쓰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적지 않은 기록인데 제 이름으로 올라간 것이죠. 이건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대체 기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적지 않은 기록조차 내 이름으로 남을 수 있다면 언젠가는 내 의사 표현도 내 행동도 누군가 마음대로 꾸며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세게 때리더군요. 불안은 바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간호사 한 명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평소에도 조용한 사람이긴 했지만 어느 날부터 아이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진료동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더 무서웠습니다. 그 간호사는 며칠 전 김여정의 혈압 수치가 너무 불안정하다며 조심세 상부에 보고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제게 꺼낸 적이 있었죠. 저는 당시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려보려 했지만 그녀는 그래도 의사는 해야 할 말을 해야 하지 않겠소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그녀는 자리에 없었고 책상 위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의사의 양심이라는 건 위험한 사치라는 것을요. 기록 조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작성한 것과 다른 보고서가 올라가거나 회의 시간 전에 보위반이 제가 쓴 내용까지 확인하며 수정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하게 적었소. 이 부분은 지우는 게 좋겠소. 보고서에는 단순한 변동으로 처리하시오. 그들의 말투는 마치 저를 돕는다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글을 쓰라는 경고였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심전도 결과가 너무 불안해 상부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 담당 요원에게 보여주었더니 그는 제 손에서 그 기록지를 빼앗아 바로 종이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이 수치는 혼란만 일으키니 올릴 필요 없소. 파쇄기에서 갈려 들어가는 종이를 보는데 제가 본 진실이 산산조각 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기록을 없앨 수 있다면 사람도 없앨 수 있겠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실제로 이 진료동에서는 사람 하나쯤 사라져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요. 하루는 김여정을 다시 진료하는데 그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생, 요즘 내 기록이 너무 밝게 나오는 것 같소. 나는 그만큼 나아진 적이 없는데 말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곳에 오래 있으면 사람은 아프든지 사라지든지 둘 중 하나오. 그녀의 말투엔 체념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죠. 환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건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장이 보고서에 올라가는 순간 그녀도 저도 위험해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로서 진실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사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계속 마음에 남았고 그날 이후 저는 진료동의 모든 문, 모든 발소리, 모든 시선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다음 차례가 저일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직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작된 기록이 반복될수록 제가 위험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제 이름이 곧 한 명의 대상자로 분류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록 조작이 반복될수록 저는 제 주변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동 안의 공기가 날이 갈수록 탁해지는 느낌이었죠. 사람들은 조금만 큰 숨을 쉬어도 눈치를 받고 누군가 말 한마디 실수라도 하면 다음 날 자리에 없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근무 중이라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사흘째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출장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군 의료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 일정이 자주 바뀌긴 하지만 적어도 하루 한 번은 연락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상하다. 이 생각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소속 병원 기록 시스템에 접속해보기로 했습니다. 의료진끼리는 제한된 범위라도 서로의 근무 기록이나 기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접속한 순간 화면에 뜬 문구를 보는 바람에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해당 인원 정보 접근 권한 없음. 원래라면 최소한 근무지, 담당 부서 정도는 떠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 자체가 잠겨 있었어요. 잠금 처리도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놓았더군요.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제서야 진료동에서 사라진 간호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정보도 어느 순간 시스템에서 완전히 사라졌었죠.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일이 제 남편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숨이 턱 막히더군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지워진다는 건 존재가 지워지는 것과 같다는 걸요. 북한에서 기록은 곧 생명입니다. 기록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상부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무, 혹시 우리 남편이 요즘 출근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그는 제 질문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더군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묻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 동무도 조심해야 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고 그저 더 묻지 말라는 신호만 남겼습니다. 퇴근길에 걷는데 발걸음이 자꾸 휘청거리더군요. 집으로 향하는 길이 그렇게 길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딸아이 얼굴이 떠오르는데 왜인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일이 결국 우리 가족까지 번지는 게 아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료동에서 김여정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기록 화면을 열었는데 접근 권한 목록에 제 정보가 하나 더 보이더군요. 보건 인원 재평가 대상 한서진. 그 문구 하나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평가 대상. 진료동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면 그 사람이 다시 현장에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제 기록을 확인하던 담당 보위반이 말했습니다. 요즘 기록에 작은 흔들림이 많소. 특히 수면, 보고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인다오. 그래도 동무는 똑똑하니 알아서 잘 쓰겠지. 흔들림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너무 분명했죠. 즉, 제 기록이 체제가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아프지도 않은데 기록이 흔들린다고? 그 말은 결국 동물을 주시하고 있다는 경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제 기록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들리는 순간, 그건 이미 위험의 시작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떡 뛰었습니다. 창밖에서 지나가는 발소리조차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침대 끝에 앉아 있는데 딸아이가 졸린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엄마, 왜 앉아?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좀 피곤해. 괜찮아. 얼른 자자.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남편의 기록이 사라졌. 내 기록도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지워지는 건 아닐까? 저는 의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이나 치료, 경험은 이 나라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만 점점 명확해지더군요. 여기서 필요한 건 의사의 양심이 아니라 체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일이 맞춰지듯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기록이 지워지고 제 기록이 흔들리고 김여정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그 모든 사실이 저와 제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록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도 지켜낼 수 없다. 이 생각이 마음 한가운데 깊이 박히는 순간 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은 곧 제게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남편의 기록이 사라지고 제 이름이 재평가 명단에 올라간 그 무렵부터 진료동 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도 긴장감이 있긴 했지만 그때의 공기는 더 무겁고 더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숨을 조금만 세게 쉬어도 시선이 쏠릴 정도였죠. 김여정을 다시 진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책상에 엎드린 채 깊게 숨을 몰아쉬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가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비서 동지, 괜찮으십니까?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느리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유독 흐려져 있었고 어딘가 멍해 보였습니다. 어젯밤엔 거의 한숨도 못 잤소. 그녀의 말투는 힘이 빠져 있었고 평소의 단호함이나 절제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링거를 준비하려 하자 그녀가 말렸습니다. 괜찮소. 이런 건 버티면 지나가오. 하지만 버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일정하지 않았고 손끝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큰 위험 신호들이었습니다. 저는 무척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 미루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체적으로도 많이 약해지셨. 그 순간
그녀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강한 단호함이 아니라 지친 사람이 마지막으로 힘을 내 말하는 듯한 무너지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럴 수가 없소. 내가 비우면 여러 사람이 움직이게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녀는 병든 환자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빠지면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다시 숨을 한 번 고르고는 마치 오래 묵혀둔 말을 꺼내듯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선생,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있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나는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말이오. 그 말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이고 한 사람의 환자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말했습니다. 버틸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건강도 마음도 같이. 그녀는 손을 살짝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요. 내게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등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누군가라도 자유로워지는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없고 떠날 생각도 못하오. 김여정은 제 손등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떨림이 제 손끝으로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당신이라도 여기서 나가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말을 그녀가 직접 제게 한 것이니까요. 그 말은 도망치라는 말이기도 했고 동시에 나는 도망칠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시요원들이 각계 서 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말을 기록할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여긴 오래 있을수록 무너지는 곳이요. 나처럼 돼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더 이상 환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건넬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죠. 진료가 끝나고 방을 나오는데 감시요원이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군요. 그 시선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은 말을 눈빛만으로도 알아채려는 듯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진료동에서의 하루하루는 더 이상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언제 조사 대상이 될지 모르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계속 조여오는 것 같았고 작은 발소리에도 온몸이 긴장하곤 했죠.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딸이 방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밀려왔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남긴 말이 계속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도 여기서 나가오. 그 말은 제 삶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한 문장이었습니다. 진료동에서 일한 지 2달 정도 지나자 저는 아침마다 심장이 괜히 조여 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출근길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발끝이 무거워지고 지하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더 깊게 가라앉더군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평소처럼 김여정의 상태를 기록하려고 시스템에 접속했는데 화면에 뜬 공지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보건 인원 신뢰도 재평가, 대상자 명단 연락. 순간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문구는 아무 때나 뜨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2번밖에 본 적이 없었는데 2번 모두 누군가가 사라지기 직전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칸에
익숙한 이름들이 스쳤고 두 번째 칸을 내리는 순간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그곳에 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서진 추가 면담 예정.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는 뜻이고 그 기록 안에서 불필요한 흔들림을 발견했다는 뜻이기도 했죠. 의사인 제가 느끼기에 그 흔들림은 내 의견이 아니라 체제가 원하는 것과 다른 흔적이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림자가 들이우더군요. 고개를 들자 보위반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웃는 듯 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한서진 동무, 요즘 보고가 조금 불안정하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보고가 불안정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제 어깨에 손을 톡 얹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동무가 가장 잘 알지 않겠소. 수치는 상황에 맞춰야 한다는 걸. 그 말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상황에 맞춘다는 건 체제의 입맛에 맞춘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점심 무렵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진료동 복도 끝에서 평소 보지 못하던 낯선 인물들이 서성이고 있었죠. 기록 조사팀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나타나지 않다. 반드시 누군가를 평가할 때만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수첩에는 진료일지 날짜와 의료진 이름이 떼곡히 적혀 있었고 저는 제 이름이 있는지 보지도 못한 채 불길한 예감만 더 커졌습니다. 오후 진료가 끝나고 진료실 문을 나서려는데 조사팀 중 한 명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서진 동무, 잠시 협조를 부탁하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 요청은 절대 협조로 끝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아무 설명 없이 제 기록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동무가 작성한 최근 보고들, 특히 수면 보고와 심전도 기록. 이 부분에서 작은 모순들이 보이오. 이 말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일정하지 않아 수치가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끊으며 이렇게 낮게 말했습니다. 동무 말대로라면야 좋지만 기록이 지나치게 사실적이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소.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곧바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진실은 불편하니 조심하라. 그렇게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동료 의사 한 명이 제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조사팀이 왜 들어왔는지 알아? 제가 고개를 젓자 그는 더 낮은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보고했대. 진료동 안에서 부정확한 기록이 발견됐다고.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부정확한 기록이라는 말은 결국 진짜 기록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적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실 불을 켰는데 평소보다 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딸아이가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고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롭게 보이던지 그 평범한 장면조차 아프게 느껴지더군요. 내가 이 아이 곁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문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문 쪽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문틈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낯익은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내부 조사 예정 대비하시오. 한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종이는 기록 조사팀이 남기는 경고였고 이 종이를 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은 며칠 안에 조사를 받았으며 또 그중 일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덮으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이 한 말, 그 말이 경고였던 걸까? 당신이라도 여기서 나가오. 그녀의 낮고 떨리던 목소리가
그 순간 귀에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진료동으로 내려가기 전 작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무슨 징후가 또 보이면 나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말로 그 징후는 그날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문서를 확인하는데 제 이름 옆에 새로운 표시가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추가 심사 단계 대기.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였습니다. 곧 불려갈 것이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기록이 사라지던 날에 그 차가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기록 속에서 사라질 차례일 수도 있겠구나. 제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좁았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마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떠올렸습니다. 바로 여기를 떠나는 것. 김여정의 마지막 말처럼 당신이라도 나가라고 했던 그 말처럼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꺼내보았습니다. 그 단어는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희미한 빛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열게 됩니다. 제 평가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간 그날 이후 진료동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이상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숨처럼 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죠. 누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줄의 기록도 조심스럽게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제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사팀은 언제든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었고 그날이 오면 저는 남편처럼 기록에서 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야 한다. 지금 이곳을 벗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탈북은 생각만큼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의료진은 외부 출입 자체가 통제돼 있었죠. 장마당을 통한 탈출이나 몰래 국경으로 가는 방식은 저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모두가 제 신분을 알고 있었고 의료진 이동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감시당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 하나가 제게 예상치 못한 틈을 열어주었습니다. 새 의료 장비 점검을 위해 중국 단둥병원으로 전문 인원을 파견할 예정. 문서 속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 단둥으로 향하는 의료 장비 출장은 고위층 진료를 위한 장비 수리나 교체를 위해 아주 드물게 시행되는 절차였어요. 파견 인원은 극소수였고 그 리스트에 오르기만 하면 명분 있는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그 리스트에 제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어떻게든 잡아야만 했죠. 다음 조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진료동 안에서 장비 실무를 도맡아 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새로 도입된 안티스트레스 스캔 장비의 매뉴얼을 벌써 외웠습니다. 제가 장비 전문가처럼 보일수록 출장 후보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어느 날 장비실에서 제가 스캔 장치를 다루고 있는데 담당 관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동무, 요즘 장비 관리를 많이 하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언제 무슨 상황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장비는 디서 동지께서 자주 쓰는 만큼 제가 미리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절반만 진실이었죠. 그러나 관리원은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능숙하다는 듯한 저희 손놀림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인력 필요하긴 하지.
그의 말은 단순한 소감처럼 들렸지만 저에게는 희미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출장 명단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작은 기대가 제 마음을 살짝 일으켜 세웠죠. 그리고 마침내 며칠 후 발표된 출장 후보자 5명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명단 마지막 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한서진 스캔 장비 점검 담당.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기쁨이라고 하기엔 너무 두려웠고 안도라고 하기엔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이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렁이더군요. 출장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파견 인원은 단둥 제세병원에 도착해 새 장비를 테스트하고 정상 운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정은 단 이틀. 그러나 그 이틀은 저에게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출발 하루 전날, 저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권도 통신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탈출 계획을 완전히 세우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지더군요. 중국 병원에 가며 내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몇 시간일 텐데 그 중에 어느 순간을 잡아야 할까? 긴장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잠든 얼굴이 왜 그렇게 작아 보이던지 이 아이를 두고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다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지만 떠나지 않는다면 이 아이에게 남아줄 미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불을 덮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꼭 돌아올게. 너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게. 그 말은 약속이자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장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비밀리에 운영되는 이동 차량이 진료동 뒤편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저와 다른 4명은 조용히 탑승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에 든 장비 매뉴얼, 짐작만 해도 무거운 감시의 분위기, 그 모든 것이 차 안의 공기를 눌러버리는 듯 했거든요. 평양을 벗어나 신의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시간이 늘어진 것처럼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익숙한 북한의 모습이었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이 길이 내게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신의주 국경을 지나 중국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대신 출장 승인 문서를 제출하자 중국 측 직원이 이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잠깐의 시간이 이렇게 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출입 절차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의료 장비 운반은 정해진 루트에 등록되어 있기에 굳이 오래 묶어둘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미한 기회를 실감했습니다. 단둥 제세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끝까지 갈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감시요원 둘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고 제가 잠시라도 사라지면 바로 추적이 시작될 게 분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 안엔 분명 틈이 존재했습니다. 그 틈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장비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중 응급 차량 출입구가 열리고 외부 의료진이 자유롭게 오가는 걸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확신이 번쩍하고 떠올랐습니다. 적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모든 감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가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 틈을 잡는 일.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단둥 제세병원의 냄새는 평양과 전혀 달랐습니다.
깨끗한 소독약 냄새, 사람들 말소리, 바쁘게 오가는 발걸음.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m 속에서 저는 오래간만에 살아있는 공간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눈빛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겉으로는 장비 점검을 하러 온 의사였지만 실제로 제 머릿속은 어디로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 측 담당자는 우리를 간략히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장비 들어올 검사실이고 저쪽이 응급실. 저 뒤쪽 문으로는 응급 차량이 드나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급 차량 출입구, 통제가 가장 느슨해지는 곳, 사람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 그리고 누군가가 섞여 사라지기 제일 좋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노리기에는 시간도 기회도 제도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북한에서 함께 온 감시요원이 2명 딱 붙어서 제가 어디를 바라보는지까지 살피고 있었으니까요. 한동무, 여기서 괜한 생각은 말게. 감시요원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해외까지 나왔으니 말이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소. 하지만 아는가? 돌아가지 않는 순간 동무 뒤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오. 그 말은 협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돌아가지 않는 순간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록을 조작하며 살지는 않겠지. 장비 점검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새로 들여온 스캔 장치는 상태가 좋았고 몇 가지 세부 조정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죠. 감시요원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 보니 오히려 제가 기계 앞에서 움직일 때는 잠깐씩 경계가 느슨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탈출을 위해 필요한 건 몇 초의 빈틈이라는 것이었죠. 점심 무렵 병원 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응급 이송 준비. 응급실 인원 지하 출입구로 대기하시오. 그 순간 응급 차량 출입구 쪽으로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들것을 끄는 요원들. 눈 깜짝 사이에 복도가 북적이더군요. 저는 일부러 장비 이상이 있는 척하며 감시요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전원을 다시 안정화시키려면 조금만 주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멀리 가지는 말게. 우리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알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저는 장비실과 이어진 복도를 따라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응급실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틈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섞이려 했죠. 복도 끝에 이르렀을 때 문이 하나 열리며 따뜻한 공기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섞여 들어오더군요. 응급 차량 출입구와 연결된 문이었습니다. 문 틈 사이로 병원 외부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흰색 응급차,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 그리고 그 옆으로 지나가는 일반 차량들까지. 저는 순간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저 문 밖으로 나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가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한동무, 어디 가는 거요? 감시요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섞인 날카로운 기운은 숨길 수가 없었죠. 저는 최대한 태연한 얼굴로 뒤돌아봤습니다. 응급실 쪽 전원이랑 연결된 부분도 장비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해서요. 조금만 보고 오겠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5분 이상은 안 돼요.
그 안에 돌아오게. 그 말은 제게 주어진 시간 제한이기도 했습니다. 5분, 300초. 그 안에 저는 인생 전체를 바꿀 결정을 내려야 했죠. 응급실 복도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환자를 태운 들것이 드나들고, 의사들은 빠르게 지시를 내리고, 간호사들은 필요한 약을 챙기느라 분주했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걸음으로 응급 차량 출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출입구 앞에는 환자를 싣고 내리는 의료진들이 있었고, 그 뒤편으로 일반 출입 통로와 대형 쓰레기 수거함이 놓인 공간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는 순간이 간헐적으로 생기는 자리였죠. 마침 한 대의 응급차가 환자 이송을 끝내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옆문은 열려 있었고 뒤쪽 문도 아직 닫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지금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발걸음은 느리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응급차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차량 뒤편에는 의료용 상자와 담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저를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뒤쪽 문 한켠, 담요와 상자 사이 좁은 공간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바닥과 거친 박스 표면이 등에 느껴졌지만 그 느껴지는 모든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더군요. 수초 뒤 누군가가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엔진이 켜졌고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때서야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해버렸구나. 차량이 병원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기록이 사라지던 화면, 제 평가 명단에 올라간 제 이름, 그리고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으며 당신이라도 나가오라고 말하던 김여정의 얼굴까지.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릴수록 병원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었지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바로 수색이 시작될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간 달린 뒤 차량이 잠시 멈춰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났고 문틈 사이로 외부의 소음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차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안 내리면 더 멀리 끌려갈 수도 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어 밖을 살폈습니다. 다행히도 이곳은 조금 떨어진 골목길 같은 곳이었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 않더군요. 저는 일단 몸을 빼내 조용히 바깥으로 내려섰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다리가 풀릴 것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응급 차량이 다시 움직이기 전에 저는 골목 모퉁이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뒤 차는 아무렇지 않게 떠나갔고 그제야 저는 억눌렀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살아 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말이었죠.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완전히 혼자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길가에는 다양한 표지판과 간판 글씨가 있었지만 저는 그중 어느 것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언어도 지명도 방향도 모두 낯설었죠.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 그 사실만큼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북한식 말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옷차림도 여전히 북한에서 온 티가 많이 나서 사람들 사이에 섞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는
이미 많은 외지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기에 누군가 일부러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제게 시선이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틈을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사라진 한 명의 의사는 그렇게 단둥 어느 골목 한켠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응급 차량 뒤편에 몸을 숨긴 채 병원을 빠져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탈주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골목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끼면서야 겨우 조금씩 현실이 다가오더군요. 단둥의 공기는 평양보다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제게 편안함을 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이제부터는 그 어떤 보호도 없고 누군가 제 이름을 대신 기록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이제부터 모든 건 내 몫이다. 그 생각 하나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그저 거리와 사람들을 관찰하며 어디로 움직일지 결정하지 못한 채 서성였습니다. 중국말도 능숙하지 않고 지명도 잘 몰랐고 혹시라도 뒤쫓아오는 이들이 있을까. 그림자 하나만 움직여도 심장이 쿵 내려앉곤 했죠. 저는 우선 사람이 많은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야 눈에 덜 띄고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장에 도착하자 오히려 제 모습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북한식 코트, 단정한 단발머리, 의미를 잃은 시선. 누가 보기에도 이질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 뒤편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골목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가게들도 적고 트럭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공간이 많아 외지인이 있어도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트럭 2대가 멈춰 서더니 그 뒤에서 여러 명이 내려오더군요. 흰 조끼를 입은 사람들. 조끼 앞에는 작은 파란색 로고가 있었습니다. 의료봉사단. 그들은 큰 상자를 들고 이동하며 서로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은 분명 한국인 억양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한순간 환하게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말한다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혹시 잘못 말하면 그 자리에서 신고당하는 건 아닐까. 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할 수도 있겠지. 두려움이 뚝뚝 몸 안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때 그들 중 한 여성이 상자를 들다 미끄러지며 종이 뭉치와 의료 도구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달려가 그녀를 도왔습니다. 의사로 살아온 습관이 나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게 한 거죠.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서툰 중국말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떨어져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때 제 목소리의 억양을 듣고 다른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입을 떼려 했지만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 남성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레 더 말했다. 아니면 북한에서 오신 겁니까? 누군가 제 상황을 이렇게 단번에 알아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이 왜 그렇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죠. 저는 숨을 고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조심스러운 연민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NGO 의료팀입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돕는 일도 가끔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감정의 무게로 다가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는 제게 작은 공간으로 이동하자고 손짓했습니다. 트럭 옆에 설치된 간이
천막이었죠.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서 저와 얘기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막 안에서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이 의료팀이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안전한 루트였습니다. 비자를 통한 합법 이동이 아니라 긴급 의료 자문 인력 이름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방식이었죠. 이미 여러 차례 사용된 경로라 북한 당국과의 충돌 위험도 낮다고 했습니다. 단둥에서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동물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밤 이동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제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했죠. 두려웠지만 돌아갈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입에서 나온 말은 딱 2마디였지만 제겐 모든 것을 건 한 문장이었습니다. NGO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며 그들은 서둘러 제게 새 옷을 건넸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머리 모양을 살짝 바꾸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표식을 모두 제거했죠. 당신은 지금부터 의료 지원 인력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동합니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 말이 제 삶을 2번째로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단둥 시내에 불이 하나둘 켜질 저는 그들과 함께 작은 벤 차량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에 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제가 지나온 모든 길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서우신가요? 한국인 여성 의료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매우요. 하지만 가야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동안 붙잡고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은 수백 번 마음속에서 머뭇거리던 결심이 마침내 형태를 갖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기록에서 사라진 한 의사. 이제는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죠. 단둥을 벗어난 이동은 말 그대로 숨을 끊어 삼키는 연속이었습니다. NGO팀은 저를 다른 도시로 이동시킨 뒤 여권 없이도 이동할 수 있는 루트로 동남아 지역까지 데려갔습니다. 비행기 소리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고 공항이라는 공간 자체가 저에겐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의 사실을 거듭 되뇌었습니다. 나는 살아서 가고 있다.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NGO팀이 제 옆에서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동료처럼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게 제 모습에 자연스러움을 입혀주더군요. 그들의 배려가 없었다며 저는 첫 관문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잠시 경유지에서 머물던 어느 날 NGO팀의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이미 연락받았습니다. 당신의 보호 절차가 시작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딘가에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고 걷기만 했던 마음이 잠시 풀리는 느낌이었죠. 얼마 후 저는 조용한 차량에 실려 한국 대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문 밖의 표지판은 더 이상 낯선 언어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보이던 한글이 어쩐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대사관에 들어서자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북한에서 오신 분 맞으시죠? 저는 숨을 들이쉬 조금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한국행 항공기에 오르면서 나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래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흩어지는 구름 너머로 제가 지나온 길들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김여정이 했던 말, 당신이라도 나가오. 그 말은 그날 이후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말이 결국 제 삶을 살려냈다는 사실,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뒤 저는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을 지내며 하나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제 이름이 아무 검열 없이 기록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록이 곧 무기력, 사람을 지우는 도구이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기록이 사람을 보호하고 증명해 주는 것이더군요. 어느 날 상담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 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선에서요. 남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랜 시간 참고 있던 감정이 치밀어 올라 숨이 잠시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상담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한 자료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기록은 제가 떠나기 전에 이미 삭제 대상이 된 사람의 기록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준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이 왜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작은 다이어리 한 권을 펴고 조용히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의 기록을 내 손으로 남긴다. 그 문장은 제가 북한에서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자유의 문장이었습니다. 김여정의 얼굴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고 아마도 그곳에서 또 다른 아침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남긴 한 문장은 제 삶을 바꾸어 놓았고 저를 살려냈습니다. 당신이라도 나가오. 그 말은 도망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할 수 없는 선택을 제가 대신해 주기를 부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탁에 마지막까지 응답한 셈이 되었죠. 지금 저는 한국에서 의사 재교육 과정을 밟으며 다시 의료인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기록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이제 저는 누가 지워버릴지도 모르는 기록 속의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남길 수 있는 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손길이 어떤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요. 저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살아갈 차례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새로운 기록입니다.